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용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민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2시울 출신 오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 무마 사건 경과를 보면 2012년 11월이었습니다. 경찰은 권모 씨의 관관 사건 신고 수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 민정수석은 김학의 인사검증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경찰청 수사국장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3월 7일 날 경찰은 민정수석실의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가서 직보를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일일이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면 이런 강간 사건이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 지명 절차를 강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라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월 7일 날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에게 경찰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직보를 했고, 그렇다면 당시 민정수석도 이 내용을 인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보겠죠. 그러면 당시 법무부 차관을 내정하려고 하면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은 보고가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은 되지만 확인할 수는 없는 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간 사건을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법무부 차관에 3월 13일 날 내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3월 21일 날 사퇴하게 됩니다만은 이 내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저는 상당히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는데요. 특정 배우가 있는 게 아니라는 이런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런 사실관계가 만일 확인이 됐었다면은 좀 그런 좀 의아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버닝썬 사건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경우에 단순히 해당 지역 경찰 일부와 유착된 일부 연예인의 일탈 행위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YG 엔터테인먼트와 연루된 것 아니라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크게 보면 YG 엔터와 박근혜 정권의 연계가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떠쳐버릴 수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그 어떤 그 확장된 어떤 전체 어떤 그 범죄의 어떤 모습을 상정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이건 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언론에 제기된 기사를 재구성한 관계도 화면입니다. 아까 우리 신동근 의원이 제기했던 김학의 그리고 민정수석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연결은 어떻게 해서 그런 그 인사 절차가 강행되었는지 그 배경에 누구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버닝썬과 관련해서는 승리라는 연예인이 매개가 되어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양민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그리고 지난 국정농단에 주역했던 차은택, 조윤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버닝썬에 보면 최초 폭행자가 서현덕으로 나오게 됩니다. 서현덕은 최순실의 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법무부 장관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당시 빅뱅의 가수죠. 승리, 지금 현재 버닝썬과 연관이 된 승리, 그리고 투애니와 연관이 된 박봄, 다 법무부 홍보대사였습니다. 법질서 홍보대사.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뭐 제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과거에 있었던 거고요. 좋습니다. 다음은 당시 이 박봄과 관련된 마약 밀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언론에 보도된 거. 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제 대기업 화면 좀 더 보여주시고요. 대기업 일반 직원과 또 우리가 박범의 처리 상황을 비교해서 낸 겁니다. 29장의 밀수입, 그리고 82장의 암페타민 밀수입, 그리고 3일 만에 구속, 체포 구속, 그리고 한 달 더 이상 50일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내사 중지, 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마약 밀수 사건의 관할 지청이 어디였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관할 지청은 인천검찰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사장은 김학의 검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김학의 검사장이 당시 법무부의 홍보대사로 연계된 이 빅뱅과 그리고 투애니원 그리고 YG로 연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김학의와 YG, 버닝썬에 대한 내용을 통틀어서 최순실 게이트다, 최순실 게이트 시즌 2다, 연예계 농단 사건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3특별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제2지방법원은 1948년, 1949년 당시 불법 수용인으로 감금되었다 생존하신 분들의 재심 재판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네. 공소기각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 뭐 무죄보다 공소기각할 수밖에 검찰에서도 공소기각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주 4.3 사건의 어떤 처리 절차의 어떤 법적인 하자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그 법무부에서는 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을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생존 수용인은 91명에 불과합니다. 당시 수용인 명부에는 2,530명의 명단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생존자를 빼면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들을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일괄 구제의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017년 12월에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내용에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조항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그 개정안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가배상 등 그 제도와 관련된 어떤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네, 독일의 경우에 나치 불법 판결 파기법률 제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사례에 기초해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행안부 장관 해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지난해 11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위원회 질의에 4.3 특별법과 관련해서 4.3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입장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재정 규모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급의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행안부에서 그와 관련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까? 몇 가지 그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그 지급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저희들이 뭐 검토는 해본 안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의원님께서 제작을 하신 이 정부 개정안 법률이 먼저 개정돼야 그에 근거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국회에서도 이제 해당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월 초에 법안심사 소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재정 소요 추계를 정확히 해내지 못한다면 저는 그 방식을 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법률 개정의 심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게 그 규모 자체를 범위를 짐작하기가 너무 각 부처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뭐 의원님들께서 그 법안 소위를 논의하실 때 저희들하고 기재부, 그다음에 국회 예산정책처 각 입장들을 전부 다 제출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어떤 기준을 정해 주셨으면 조금 일을 진행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과거사 관련된 보상은 일괄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432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 수가 14,256명입니다. 규모가 상당할 텐데요. 저는 일괄 지급 방식이 아니라 연금 지급 방식 등 다양한 방식, 분할 방식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께서 납득을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순 사건 희생자 재심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뭐 저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과거 저희들이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비극에 대해서 분명히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지 신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국가의 답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으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제주 4.3 진압을 거부하는 어려운 과정에서 희생되었던 여순 사건 관련 희생자들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특별법 제정 과정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신 학교 차별금지법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의원님으로 계실 때 함께 출신 학교 차별금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전 20대 국회 일로 법안으로 발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학력차별과 또 출신학교 차별을 그야말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사교육비가 급등하고 있다는 통계청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29만 원까지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그 배 이상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지고 그리고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혹은 다른 선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으로 보시면 계층 이동 가능성 인식에 대한 연도별 변화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른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교육비가 급등하고 있는 내용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내용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여론조사가 학력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우리나라의 학벌주의 완화를 위해 학력차별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5%에 이르고 있고,
그리고 1월 KBS 여론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차별에서 가장 심한 차별은 학력과 학벌을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잘 유념하셔서 정부 차원에서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이게 고용노동부와도 관련된 문제이고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학력차별, 학벌 중심의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나 취업 문제에서 공정하고 고졸 취업자나 학력에 제한 없이 능력 중심 채용이 정착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교육정책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나 환경부나 또 보건복지부나 관련 분야에서 협력하고 협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환경을 바꿔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가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함께 겸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 또 예산에서는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실무조정회의를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제도도 저는 사회부총리에 맞게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일부 이제 차관보 신설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부총리로서 각 관계 부처와의 협업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차관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교육부와 규모가 비슷한 정부의 주요 부처 중에서 차관 1명만 있는 부처는 교육부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처들은 차관이 2명이거나 차관 1명에 차관보 1명이 같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차관보 신설은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특히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각 부처 간의 협력을 더 강화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그런 역할을 하도록 차관보를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총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 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2018, 2022년 차기 쌀 목표 가격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농업직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총리님이 아시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네, 이제까지의 직불제도는 쌀 중심, 논농사 중심, 그리고 그 혜택이 대농에게 더 많이 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물론 주곡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쌀의 과잉 생산을 낳고 또 밭농사 또는 밭작물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되고 또 똑같은 작물도 밭에다 재배하면 돈을 적게 받고 논에다 재배하면 돈을 많이 받고 하는 문제도 있어서 이것을 벽을 털고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뭐 그 방향은 정부 내에서도 이미 세워져 있고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농민단체들도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는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직불금의 재정 규모를 이제 그 적정 수준을 확대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상당한 또 어려움을 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 점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지 않아도 당정 간의 논의가 있습니다. 약간의 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 4.3 특별법의 처리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님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만은 이 처리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우선은 4.3의 문제에 관해서 제주도민들께서 참으로 끔찍한 아픔을 이겨내시고 그것을 화해로 승화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주도민들께서 이제 마지막 문제로서 배보상 문제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 현상의 반영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님 포함해서 몇 분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 개정안이 행안위에서 심의되고 있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지금은 관계부처 간에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조정된 입장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은 1999년 12월 16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진상조사의 과정을 거쳐 2002년 1월 대한민국 정부는 처음으로 1712명을 희생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도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4월 초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